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팟빵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기술적 떨어져서 불안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뭐 그럴 정도로 불안해할 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9월달과 10월 초를 통해서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불안함은 시장에 일단 반영은 된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대단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정리를 마감한 후에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증시 서당 훈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서당하니까 바로 뒤에 개가 나오네. 서당개. 네. 자, 오늘 이번 주 한 주 정도 정리 살짝 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로 과연 금융위기는 언제 오는가 이 부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이제 몇 가지 증시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증시 일정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일정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번 그 월요일에는, 그냥 그래요. 25일은 실적 발표, 페이스북 과연, 왜냐면 스냅 때문에 5%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에도 문제가 있느냐. 그러고 나면 구글은 가만히 있겠어? 이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은행들 실적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요일 날 26일 날 미국 시간입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신규 주택 판매하고 캐서 실러 주택 가격 지수 있죠. 저희는 이거를 통해서 아마 인플레이션이 어떤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를 통해서 이제 9월 달 이후로 지원금이 떨어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볼 것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들 실적 발표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기업 실적이 좀 뚫고 나가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융에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그게 아주 중요하다. 라는 거. 미국 시장을 통해 한국 시장은 실적 좋아도 주가가 지금 별로 좋지는 않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치고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일 날 중요한 것이 29일이군요. 금요일 날 중요한 것이 PCE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게 계속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까 하는 거 아마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그야말로 중요한 회사죠. 애플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애플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 적체 그리고 칩 부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애플이 부족하면 다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애플이 지금 1000만 대를 꺾은 상황이잖아요. 9천만 대에서 8천만 대 이렇게 초기 생산 대수를 그렇게 꺾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시는지 아니고 애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에서 이제 미국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생각할 때 앞서 모두 인사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한국의 하늘을 보면서 중국의 석탄 발전소가 많이 돌아가고 있고 석탄 발전소가 돌아가니까 전기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에너지의 문제, 쇼티지에 의해서 에너지의 공급원인 석탄, 가스, 석유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다행히 지금 유럽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유럽은 굉장히 중요하죠. 풍력 발전이 다시 돌아가면
전기값을 더 높이 안 올려받아도 되고 또 가스가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석탄 발전소들이 빵빵빵빵 잘 돌아가고 아마도 지금까지 전해진 얘기에 의하면 풍력 발전소, 유럽의 풍력 발전소들이 잘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스값이 떨어졌을 때 유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이 부분이 이번 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되겠고요. 그러나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자꾸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하다 보면 인플레이션 얘기하면 맨날 이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죠. 전기값이 어떻게 되고 전기가 잘 공급이 되고 그러면 그걸 발전시키는 원료값은 어떻게 되고 원료값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등등등등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린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잖아요. 더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부인데 지금까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은 80%가 예상보다 상위에서 나오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율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장 강력한 방어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건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나 중간중간에 있는 복병들은 어떻게 터질 것이냐. 지난주에는 스냅이나 복병이 터졌고요. 자, 이제 다음번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리고 또 하나, ETF가 이제 상장을 했으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떨어지네. ETF, 그러니까 호재 발산이야. 항상 똑같아. 그거는 저가 이제 그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이 투자 세계와 투자 심리라는 건 인간이라는 유한적 존재라는 한계 속에 이 시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즉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과열 아니면 그 열광 아니면 패닉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ETF가 상장되면 아주 중요한 호재거리가 하나가 발산된 거잖아요. 그래서 발산된 거에 따라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6만 달러 근처까지 가격이 크게 밀리면서 자, 6만 달러 깨질 것인지 여부 앞으로 이번 주에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다 숨고르게 하는데 헤지펀드가 레프키님이 얘기하기에는 많은 헤지펀드들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보유 비중을 상당히 많이 줄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자, 이 부분이 과연 빅테크 주가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상당히 재미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런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민스키의 금융불안정 가설 3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민스키는 어떤 사람이냐면 허스키 아닙니다. 민스키입니다. 자, 민스키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강력한 케인지안이에요. 그래서 후기 케인지안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 사람의 책을 최근에 제가 다 읽었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잘 무슨 얘기하는지 막 숫자 나오고 그래프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고신교전주의 경제학파를 논파를 하면서 한 단계 더 나갔죠. 케인지가 그 당시에 내재하고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했다. 그 부분이 뭐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그 사이클을 그리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인데 이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했다. 그래서 물물교환 단계 수준에서의 경제학 구조가 조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스키의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경제학의 흐름에 있어서 경제학의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시대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 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핀을 만드는데 분업을 하니까 혼자 만들 때 하루에 50개 만든 핀을 몇 명이 나눠서 만드니까 몇천 개를 만들어서 1인당 생산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게 이제 초반 국부론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분업화의 효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보시면 핀을 사람이 만들어요. 요즘 어떻게 기계가 만들죠. 그래서 에너지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잖아요. 기계는 사람이 물레방아를 돌려서 기계를 돌리나요? 아니죠. 전기로 가죠. 그래서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어쨌든 기계공업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쓰여져 있던 경제학이기 때문에 그 경제학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르면 달라져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경제학 책을 몇 권 읽어보니까 되게 웃기는 애들이더라고. 이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맞아. 근데 그 가정이 틀려. 이렇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정이 하나도 안 맞아.
왜 그러냐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정이 틀렸어요. 인간이 왜 합리적이야? 내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근데 경제학에서는 자꾸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짜고 거기서 성을 쌓는다는 거죠. 잘못된 성이지. 기초가 잘못됐는데 뭐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니까 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경제학을 상당 부분 이데올로기다라고 봐요. 이념이다. 경제학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념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상당히 많이 애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다시 돌아와서 시대가 따르면 가설이 달라져야 되는데 민스키는 그 부분에서 저는 공헌을 했다. 그걸 언급했기 때문에 그가 쓴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책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민스키가 제시한 기본적 가정은 뭐냐면 지금은 금융경제 시대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논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쿠팡이 PPT 회사잖아요. 쿠팡에 지금이 PPT를 잘해서 온 거잖아요. 조금 뻥이 심하게 있습니다만 물론 그 사장이 그 전에도 사업을 해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PPT가 먹혔겠죠. 손정희 회장한테 했던 그런 PPT가 먹혔겠죠. 근데 어쨌든 그 PPT 잘해서 비전 펀드의 자금을 받고 그 자금으로 돌렸고 추가적인 또 자금을 받고 돌렸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가장 무서운 유통 채널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금융시대가 만들어낸 일이에요. 그리고 잡스의 애플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자본을 대준 엑셀러레이터가 있었죠. 소위 말하는 엔젤 펀드, 벤처 펀드라고 하는 그런 자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상황은 이 자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금융이라는 토대 가운데서 시장을 읽어보고 세상을 읽어보고 시대를 읽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민스키가 이야기한 것 중에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그 금융 흐름에 있어서 금융 불안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투자자가 어떤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투자 대중이 어떤 단계에 포진되어 있는지 따라서 금융 불안정의 흐름들을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단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디? 헤지 단위. 두 번째 어디? 투기적 단위. 세 번째 어디? 폰지 단위.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주는 분석을 하는데요. 헤지 단위는 뭐냐고 하면 현재 소득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빌린 돈의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내가 벌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에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운영을 할 때 자금을 땡겨서 더 운영을 하는데 버는 돈으로 이자하고 원금을 갚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안정적인 상태예요. 이때는 금융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단계, 투기적인 단계. 이 투기적인 단계는 뭐냐면 현재 소득으로 이자를 갚아. 근데 원금을 못 갚겠네. 원금은 못 갚는 단계. 그래서 원금을 갚으려면 딴 데서 돈을 해서 다른 데 부채를 넣어서 원금을 갚아야 되는 이 단계가 투기적인 단계예요. 자, 해지 단계에서는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번 돈으로 이자와 원금을 다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투기적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혹시 잘못되면 지불불능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자 이제 막장인데요. 그 폰지 사기 아시죠? 남한테 돈 받아서 얘한테 이자 쳐서 주고 자꾸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돈 받고 또 돈 받고 해가지고 금융 피라미드처럼 쌓아놓는 폰지 사기 아시죠? 이 폰지 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폰지 단계는 뭐냐면 열심히 돈을 벌어도 이자 돈도 못 갚아. 이거를 폰지라는 그 폰지 단계라고 이야기하죠. 그 찰스 폰지가 어떻게 되세요? 남한테 돈을 걷어. 그래서 너한테 높은 이자를 줄게 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 받아서 원금 받아갖고 이 사람한테 이자 줘. 그럼 이자가 잘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 얘 돈 잘 갚아. 이러니까 돈을 계속 넣는 거야. 새로운 돈으로 계속 이자 돈을 갚는 거죠. 그런데 본체는 깨지는 단계. 이런 단계를 폰지 단계, 폰지 사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걸 폰지 단계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원용해 볼 수 있냐면 신용대출. 제가 그래도 신용대출이 상당히 위험하고 신용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신용대출을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9월 달에도 경험했지만 이 정도 됐으면 반대 매매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돼? 실제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와 안 나와?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있는 돈을 갖고 와서 갚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있는 돈 다 가지고 있고 남한테 돈을 빌려서 갖고 와. 그래서 막어. 자, 세 번째 한 번 더 떨어져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돈, 남의 돈 다 땡겨왔기 때문에 더 이상 땡길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투자에 있어서 투자 수급 상황 세계에 있어서 폰지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반대 매매가 나오는 정도의 단계가 되면 진짜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바로 안 나옵니다. 1차, 2차 막아요, 분명히. 그리고 일부 먹은 것들을 팔아서도 또 막아요. 그런데 그걸 못 막고 반대 매매가 나오는 정도 단계가 되면은 이때는 진짜 수급적으로 막장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때가 보통은 바닥인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용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폰지 신용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단계의 물량이 쏟아지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패대기 치는 거잖아요. 원금을 그 채권자들이 회수하기 위해서 주식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단계 내 돈으로 돈 갚고 남의 돈까지로 돈 갚고 돈을 못 갚는 요 3단계의 신용 단계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된다? 점점 빠진다. 그러나 반면에 요 마지막 단계까지 오면은 팔 사람은 또 다 판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전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네, 신용이 막 늘어나면 사자가 많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용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생각보다 주가가 조금 더 뻥튀기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을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신용은 25조대에서 26조를 가기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23조대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위기라고 얘기하려면 이전 신용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겠죠? 25조 넘어서면 이제 조금 다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거리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하고 약속드린 대로 질의응답의 시간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후에 곧 짠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